안녕하세요. 지역 기반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효진 연구원입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해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아주 적극적인 금요 시위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금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결석을 하고 다들 나와서 기후위기 대응하라라고 외치는 시위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을 포함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십만 명의 이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의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나 해. 그 말이 엄청나게 이 저항을 불러일으켰죠.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보면은 홍수가 나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꼬르륵 꼬르륵 물속에 잠겨 있죠. 메시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지구에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래 살아야지만 권한이 없고 당신은 권한이 있고 우리는 절박한데 당신은 절박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라는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함,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절박한가요? 한국 사회는 우리가 너무 성장이라든지 돈을 버는 일,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후나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환경 돈도 안 되는 일, 이게 만약 온실가스 줄이는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져.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경제 문제로 들어오고 있고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고 교역을 한다. 그리고 탄소, 물건 생산에 내재된 탄소를 계산해서 거기에 관세를 매긴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지금 기후위기, 기후 문제 너무 둔감한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한 지역들의 현황입니다. 보면 전 세계 1,500여 개의 도시가 기후 비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후 비상 선언이 뭘까요? 기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그 지자체의 아주 중요한 일로 삼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해서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간다라는 것이 기후비상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비상선언에는 10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넷제로로 설정하고 넷제로를 설정했으면은 그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세부 방안을 수립했으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과 인력과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전반적인 시민들을 대상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이걸 실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부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행하고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대응을 촉구하고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함께 너네는 어떻게 줄였니? 우리 이렇게 줄였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후비상선언을 한 지자체들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5일 우리 환경의 날이죠. 이 환경의 날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를 지키는 1.5도 기초지방정부의 기후행동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웬만한 우리나라의 이 기초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7월 8일입니다. 이 7월 8일에는 17개 광역지자체와 6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탄소중립이라 하면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하는 것은 나무를 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상쇄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로 만든다. 넷제로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어느 지역에 사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6월 5일 날 비상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액션은 뭡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셨던 지자체장님들 이제 행동하셔야죠. 선언이 아니라 선언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7월 9일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기후위기 교육 강화를 위한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선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기후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걸 마음으로 느끼고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들께서 기후위기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비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으로서 학교를 상당히 만들어 가겠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공존의 지혜를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찾도록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건 교육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학교라는 현장을 그런 온실가스 감축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라든지 나무를 심는 일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저는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실전을 통해서 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을 내면화하면서 지구 공동체의 생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것도 엄청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다 같이 그러니까 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환경 이런 교육이 공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선언을 교육감님들이 하셨어요. 2020년에 한국사회에서 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의 기후위기 교육 강화 비상선언 저는 이 선언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언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이분들에게 잊어버리셨나요? 이런 선언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선언하셨으니 뭔가를 내놓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어떠신가요? 코로나는 정말 다른 변화죠.
저도 막 급하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대중교통 딱 탈 때 마스크 없으면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마스크 없으면 대중교통 못 타잖아요. 그럼 빨리 또 쫓아가서 마스크를 사게 되는데요. 마스크 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마치 양말이나 속옷처럼 그냥 정말 필수품, 매일매일 나와 시간을 같이 하는 필수품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달라진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아주 소중한 인프라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가까이에 우리가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공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라 그러죠. 또 온라인 수업한다 그러죠. 그러면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자고 집에서 먹고 집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나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주거의 질은 어떤가요? 모두가 쾌적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나요? 옥탑방도 있고요. 지하방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집이 가족 수에 비해서 집이 너무 좁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폭염이 심해졌을 때, 한파가 심해졌을 때, 감염병이 유행하고 확산될 때 그런 집에서 살고 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너무나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 코로나 이후의 도시는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하고 또 쾌적하게 내가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나의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경험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따릉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으로부터 자전거 타는 건 아주 혼자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대중교통 이용률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고 자가용 운전자가 늘어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이걸 그대로 그냥 이런 현상으로 가도록 둘 거냐, 아니면은 대중교통에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안을 찾을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방향이고요. 또 택배가 상당히 급증하게 됩니다. 직접 가지 않고 주문해서 하게 되죠. 택배가 늘어나니까 뭐가 또 늘어났습니까? 플라스틱하고 폐기물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리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멀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 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닫힌 공간에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의 공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뭘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병원과 쾌적한 집과 또 안전한 대중교통과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공원과 또 가까이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돼서 내가 환경에 부담을 좀 덜 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뭘까요? 저는 이게 다 우리가 돈을 쏟아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생활 속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거권은 보장되고 있나요? 몸이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근처에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쾌적하게 대중교통에 접근하실 수 있나요? 자,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그린 뉴딜, 온실가스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지역형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파리 시장 이달구 시장님이 재선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장이 되면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고 그 주차장을 놀이터와 텃밭이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차장 없애겠다라는 내용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번 선거가 하면 주차장 만들어 달라라는 게 주요 공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에 주차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파리 시장님은 주차장을 없애겠다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도시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먹을거리를 구하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고 일을 하러 가고 사람들하고 놀러 가고 이 모든 것들이 15분 내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거의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파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파리 시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리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에어비앤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예술가라든지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를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화 하는 거, 이런 것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가 주택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파리로 여행을 오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사업을 하면서 임대사업, 이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했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집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살 곳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국면에 에어비앤비가 거의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 국면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사들여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제공하게 된 거죠. 우리는 코로나 그리고 기후위기 이 상황에서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동원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실험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난 7월 8일에 서울시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약 한 7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요. 서울시가 정의하는 그린 뉴딜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서울의 감축 목표는 2050년 넷제로다. 그리고 이런 그린 뉴딜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인간다운 삶, 생태계와 공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폭염이나 한파,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 지속가능한 에너지, 건물, 교통, 깨끗한 공기와 물, 자원순환,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공원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회복력 있게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도시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다른 분들에게 짐을 많이 지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이런 도시의 삶을 지탱하는 먹을거리와 자원 소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들로 거듭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린 뉴딜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제도도 개선하는데요. 서울의 그린 뉴딜은 5가지가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온실가스 어디가 제일 많이 배출할까요? 건물 부분에. 서울은 산업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냉난방, 조명 에너지를 줄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동 분야에서 또 많이 발생하고요.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는 요 분야들은 배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바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든 온실가스 배출되면은 뭐가 흡수를 해야겠죠. CO2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숲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아까 제가 2050년 넷제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5천만 톤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간다? 이렇게 줄여가겠다. 그래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넷제로에 가깝게 가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파란색 부분이 건물 분야예요. 건물에서 많이 배출되죠. 그다음 요게 수송 분야고요. 그다음 요 분홍색이 폐기물 분야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2050년에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서울의 그린 뉴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노후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에 가깝도록 짓고 그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 건물 자체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단열은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제로 건물에 가깝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제, 그러니까 각 건물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놓고 그걸 매년 총량을 어떻게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건물주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인증화하는 거.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괜찮습니까? 몇 등급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 거죠. 그냥 건물의 자산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적인가요? 아닌가요? 몇 등급인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에너지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한다라든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의무화하는 것. 이것이 그린 빌딩 분야의 서울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독일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이런 거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는 2035년도에 모든 내연기관의 신규 등록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생산 판매까지는 서울시의 관할이 아니고 이것도 법을 바꿔야 하지만 자 2035년부터는 서울에서 이 석유를 달리는 자동차는 등록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시민들 여러분 실천합시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라고만 해서는 넷제로 사회를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도로 공간을 재편하고 자전거 운행 운행을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 잘못 못하네. 자동차 운행 수요를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숲은 바람길 숲, 한강 숲, 하천 숲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CO2를 배출하는 것을 한다거나 나무가 많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가 상당히 전기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에너지 생산의 역할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붕이라든지 도시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폐기물 우리가 내놨을 때 열심히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거지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량을 줄일 수 있을까? 폐기물 만드는 총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폐기물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립을 하려면 공간이 또 필요하고 서울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매립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한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생활 폐기물은 직매립, 매립하는 것을 제로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사용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자치구당 리앤업사이클 다시 쓰고 업사이클링하는 플라자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충남은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을 준비하지만 지역들도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충남은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의 이제 50%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석탄 발전소가 빠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경제나 또는 일자리 충격이 강하겠죠. 그래서 충남의 비전은 우리는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는 충남형 그린 뉴딜을 하겠다. 정의로운 전환. 그래서 탈석탄 정책을 하면서 이 탈석탄 정책, 석탄 발전소가 빨리 빠졌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광역 단위도 있지만 기초 단위도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의 기후에너지과 우리 신설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순환경제,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농업, 생물 다양성, 오염 배출 제로화, 그리고 리사이클링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수요를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늘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무상 대중버스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프라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쓰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아주 광범위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든지 에너지를 전환한다든지 아까 제가 단열과 폭염과 한파의 안전한 집 그리고 적정 주거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늘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옥고라고 표현하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형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주거지들은 없애가는 게 이게 저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전환, 우리가 도시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재활용, 재사용, 먹을거리, 돌봄, 그다음에 교육과 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집중하고 그 공간에 집중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거는 녹색 건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건물들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로 만들게 되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온실가스 줄어들죠. 그리고 그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드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런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쾌적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우리가 큰 공항을 지을 때가 아니다. 공항을 지을 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인프라들을 재점검하고 도시에 있는 집 하나하나를 안전하고 폭염과 한파에도 견디면서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로 바꾸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다 에너지 제로 노원구에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 강동구청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제드 건축물에서 명지대 이명주 교수님이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열재라든지 그다음에 단열에 강한 유리창 그리고 이런 이 태양광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고도화하는데 산업이 형성이 되겠죠. 건축자재. 예, 그리고 이런 집을 설계하는 일, 이런 건물들을 시공하는 일, 그리고 이것들을 감리하는 일, 이 모든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들은 당연히 에너지를 덜 쓰고 그리고 이 건물의 생애 전주기 한 번 건물 지으면 우리가 40년, 50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를 제대로 지었을 때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들도 이랬던 주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들고 에너지 소용량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들을 수리하고 바꾸는 일들은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동네에 있는 기업들이, 동네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동네에 계시는 이런 기술자들도 점점 더 자기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겁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고쳤더니 이 비용으로 훨씬 더 쾌적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기반 그린 뉴딜의 저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가면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 많은 분들이 집을 수리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도구를 사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만 아니라 어떻게 고치면 우리 집이 좀 더 안전해지겠는지, 어떻게 고치면 우리 집을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이 공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같아야 되잖아요. 보통 8월 달 셋째 주에 1년 중 8월 달 셋째 주 2시에서 3시 요때가 1년 중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8월이면 한창 더울 때니까 에어컨 많이 때우겠죠. 8월 셋째 주가 제일 덥습니다. 거기에 오후 시간이 되면 공장이든 사람이든 다 열심히 일할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에너지의 날을 지정하는데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입니다. 그때가 피크 치는 시기거든요. 근데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이 피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피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피크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발전 설비를 그만큼 덜 갖추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장이 수요 자원 시장입니다. 수요 자원 시장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인데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전체 전기 소비량인데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소비량이 야채 이빨이 빠진 듯이 소비량이 확 줄어든 게 보일 겁니다. 이건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우리는 그때 전기를 안 쓰겠습니다. 수요 자원, 수요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안 쓴 만큼을 딴 데서 쓰게 되니까 수요 자원 시장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만큼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안 쓴 것을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기를 쓸 때 전기를 안 쓰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안 쓰면서 그것을 이제 비용으로 받아가는 이게 수요 자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서울 안에서도 공용 전기요금 제로인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 LED를 설치하고 전기 전략을 실천하고 지하 주차장이나 보안 등을 바꾸고 엘리베이터는 전력 회생 장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는 전기를 쓰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저절로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힘을 오히려 전기로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전력 회생 장치를 달고 엘리베이터의 밝기도 조정하고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를 최대한 아낀 상태에서 태양광까지 들어가면서 이 공용 전기요금, 공용으로 쓰는 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공용 전기요금이 제로인 공동 아파트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에서도 아까 DR 시장 플러스 태양광, 그 다음에 ESS 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에서도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저는 그린 뉴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시장이 잘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적정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상수원이라든지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라면은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했다면은 그것이 불신이 쌓여가지고 집집마다 정수기 다 안 갖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소를 태워서 대기오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달고 가전 미세먼지 대응 가전제품 막 이러면서 각자가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미세먼지 석탄 발전소 태워서 미세먼지 많이 나온 거 들이마시고 병원에 가는 비용도 각자가 부담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석탄 발전소를 빨리 빼고 석탄 발전소가 빠지는 만큼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을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오염을 덜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각자가 공기청정기 사고 병원비 대고 마스크 사고 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저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요금 하면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실제 전기요금으로 만약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좀 찬찬히 자 한번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논의하는 시간을 저는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받아서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 에너지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태양광 발전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있거든요. 저는 기후 문제나 에너지 소비가 가지고 오는 환경 문제, CO2 배출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전기의 일부라도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태양광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가스, 저장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런 자립형 모델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덴마크는 덴마크 발전량의 절반이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1980년대 덴마크의 발전 설비들이라면은 이게 현재의 덴마크의 발전 설비들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다 태양광 발전소나 주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역에 들어선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이런 에너지원들이고 장기적으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발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자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놓든 태양광 발전기를 놓든 원자력 발전소를 놓든 석탄을 놓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에너지, 어떻게 하면 덜 영향을 미치고 덜 파괴적인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300만 대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2.3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이 전기차를 굴리는 전기도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3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용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리시와 같이 이동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것, 그리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프랑스는 2016년도에 음식물 낭비와의 전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즘 마트에 가면 여러분 식재료가 많이 쌓여 있죠. 그거 사람들한테 다 팔릴까요? 안 팔리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립 처분되거나 소각 처분됩니다. 그 얘기는 멀쩡한 식재료가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프랑스 이게 너무 아까워서 어느 면적 이상의 식품이나 마트에서는 48시간, 유통기한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푸드뱅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음식들이 전달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고요. 그리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버려지던 음식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온실가스 줄이면서 일자리 만들고 불평등도 완화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법으로 만들기가 쉬울까요? 생산자들은 그냥 매립이나 폐기 처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수요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정말 지혜롭게 써야 한다면은 그때 우리도 이런 법들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태국은 2020년부터 플라스틱 백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금지했을 때 새로운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은 머릿속에 온실가스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걸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아까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식재료가 없게 하는 것도 온실가스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꼭 소중한 이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좋은 사례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자. 그런 스토리가 쌓여가지고 전환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기가 좋습니다. 정부도 그린 뉴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도 기후비상선언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선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지역의 그린 뉴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겁니다. 건물과 교통과 폐기물, 일자리를 엮어서 지역에서의 대안 사례를 만드는 거, 이제부터 저는 본격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공 사례가 나오면 또 다 같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아주 좋은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해보고 그걸 서로 배워가면서 확산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기후위기에 잘 대응해서
누구 한 명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